최근 미국 언론에서 한국 관련 보도가 부쩍 늘어난 것을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시험대, 경제 위기, 출산율 쇼크, 언론 자유의 경계선 같은 제목들이 등장하지만 문제는 그 보도들이 이상할 만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사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상하다. 그리고 묘하게도 그 모든 보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현장감과 시민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금 한국에 대해 너무 이상화된 이미지가 퍼지고 있다고. 다른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금 한국에 대해 누군가 불편한 진실을 덮고 있다고.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흐름이 지금 세계의 보도 공간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라 윈터입니다. MBC 뉴스 국제부 소속 기자로 지난 15년간 뉴욕 본사에서 동아시아 정치 및 사회 이슈를 담당해 왔습니다. 전공은 정치학과 국제 커뮤니케이션, 주로 민주주의와 언론의 역할에 관한 심층 보도를 다뤄왔고 미국 내 시청자들에게 아시아의 정치 구조와 현실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와 제 주변 대부분의 동료들은 한국 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회 내부는 경직되어 있고 외부에 보여지는 이미지와 내부의 실제는 상당히 다르다는 견해였죠. 특히나 청년 실업, 자살률, 경쟁 중심의 교육 시스템, 노인 빈곤 등의 지표들은 우리가 보도에 활용하기에 명확한 문제의 증거로 보였고 그것은 곧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설명하는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어느 날 편집국장인 조지 맥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요즘 한국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매체들이 늘고 있어. 직접 가서 확인해. 지금 한국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전혀 달라.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걸 그대로 가져와. 그때 한국은 혼란스러운 정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논란, 실패한 탄핵 시도, 언론 통제를 둘러싼 논쟁, 그리고 급격한 경제 불안정. 공식 통계상 경제 성장률은 겨우 1.6%대에 머물렀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있었고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미국발 관세 압박이 다시 강화되면서 한국 사회는 안팎으로 커다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모두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저는 한국의 진실을 고발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항공권은 단순한 출장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자로서 현실을 직시하고 세상에 전달해야 할 임무와 같았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자. 출국 전 여러 건의 자료와 인터뷰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서울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촬영 거점을 잡고 비공식 인터뷰 섭외도 병행해뒀습니다. 각종 통계 수치, 국제 보고서, NGO 단체의 고발 사례 등도 미리 정리해두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 라운지에서 마주한 한 장의 보도자료가 제 안에 아주 작고 낯선 균열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는 서울시의 교통 정책에 관한 것이었고 특히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들에서도 아직 논의 단계에 있는 사안을 한국은 이미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실제와는 다를 거지라며 넘기긴 했지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잠시 멈칫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마음 한편이 묘하게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그 불빛은 화려했고 거대한 도시의 에너지를 품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제가 그동안 그려왔던 암울한 한국과는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되뇌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마. 진짜는 도시의 가장자리, 통계와 사람들의 말 속에 숨겨져 있어. 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3시. 차가운 공기와 어둠 속에서도 공항은 정돈되어 있었고 입국 심사 과정은 효율적이었으며 안내원들은 무척 친절했습니다. 공항철도 플랫폼에서는 첫 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조용히 줄을 서 있었고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곳이 수많은 위기와 갈등 속에 있는 도시가 맞는지 잠시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 기사와의 짧은 대화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나라가 큰일 난 줄 아시겠지만 살아보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원래 정치라는 게 시끄러운 거죠. 그의 말에 제가 준비해온 질문지들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저 말도 결국 체념이거나 자조일 거야. 현실에 순응해버린 목소리는 진실을 가리기도 하지. 저는 제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갈등을 겪고 있고 어떤 불균형과 위기를 안고 있는지 그것을 똑바로 목격하고 필요한 만큼 날카롭게 보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은 이 도시가 단순히 문제와 비판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진실 앞에서 제 모든 확신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감도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예상과 다른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도시의 질서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민들, 혼잡하지 않게 운영되는 대중교통, 혼자서도 어렵지 않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된 안내 시스템. 제가 상상했던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억눌린 사회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조용히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경찰의 개입이나 통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경찰은 그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멀찌감치해서 흐름을 정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민은 조용히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지나가는 사람들 역시 그를 존중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조차 보기 어려운 공적 질서의 조화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강남역 인근의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찰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여성 혼자 귀가하는 시간대에 순찰차 혹은 경찰 인력이 동행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제 취재 대상이었던 김정은 경위는 이건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요청하고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매일 평균 300건 이상의 신청이 들어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현장을 떠나면서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이상적이진 않았습니다. 취재 중 만난 몇몇 시민들은 여전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 높은 집값과 생활비 등 미국에서도 익숙한 도시적 문제들이 이곳에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마주하는 시민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은평구에 있는 한 시민참여형 마을회관을 찾았을 때 저는 발달장애 아동들의 음악 수업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교사도 학부모도 학생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고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조라는 담당 사회복지사의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점자 블록, 엘리베이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 등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기본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그런 설비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을 무심하게 두는 시민들의 태도였습니다. 도와주는 느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감각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이쯤 되자 제 머릿속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분명히 성장 뒤에 가려진 불균형과 갈등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그 정의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선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선 섬세하고 깊이 있는 연대와 배려가 살아있었고 그것은
단지 정부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 모든 장면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연출된 것 아닐까? 외국 기자를 위한 임시 조치일지도 몰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꾸며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시민들의 행동도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감정이 제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틀렸던 걸까? 이 질문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재 초반엔 거리를 두고 현장을 바라보았던 제 태도도 점점 바뀌었습니다. 저는 점차 더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들의 진심 어린 말들에서 이 사회가 가진 저력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취약점이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것을 외면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러내고 끊임없이 조정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내에서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생활복 개선위원회라는 자치기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교복 바지를 반바지로 바꾸기 위한 규정 변경을 학생들이 직접 제안하고 학교와 협의해 이뤄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말 그대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동행했던 통역사 김세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생각보다 훨씬 자율적인 곳이에요. 미국처럼 자유를 외치는 대신 실제로 자유를 연습하고 있는 곳이랄까요. 이 모든 경험들이 제 확신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알고 있던 한국은 이곳의 절반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통계와 뉴스 헤드라인으로 정의했던 나라. 하지만 실제의 한국은 그 수치와 언어 너머에서 훨씬 복합적이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살았던 건 아닐까?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지날 무렵 저는 처음으로 뉴욕 본사로 기사 초안을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기교적 중립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시민들의 일상, 예측을 벗어난 풍경이라는 타이틀 아래 제가 직접 본 사회적 배려의 현장, 시민 참여, 질서 있는 공공의식, 자율성과 연대의 조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답변은 예상보다 빨랐고 그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사라, 이건 우리가 기대했던 리포트가 아니야. 한국의 경제 침체, 노인 빈곤, 언론 검열 논란, 이런 키워드들이 빠졌잖아. 너 지금 한국에 물든 거 아니야? 편집국장 조지 맥켄지의 메일에는 명확한 지시사항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실제로는 얼마나 불완전한지,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갈등, 언론의 한계 등을 중점적으로 재취재할 것. 그리고 문장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감정에 휘둘리지 마.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당황과 분노,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분명 제가 보고 듣고 기록한 것들은 꾸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한국의 문제를 부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제가 기록한 온전한 한국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는 진실을 편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인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 방송사의 기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KBS 보도본부에서 일하는 윤지영 기자와의 만남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린 여전히 제약도 있고 싸워야 할 것도 많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검열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검열에 맞서려는 기자들이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깊게 남았습니다. 기자는 자유로운 환경에서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롭지 않더라도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또 다른 방송사인 JTBC의 보도국을 찾았을 때 고현우 기자는 최근 진행했던 탐사보도 사례를 공유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때론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한 번 입을 연 시민이 점점 많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묻기만 해도 그 파장이 점점 커지는 걸 체감합니다. 이건 단순한 제도 이상의 에너지예요. 그 순간 저는 문득 제 직업이 가진 의미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기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날도 처음엔 단지 세상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해석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기록하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제 처음이자 유일한 출발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마포의 한 작은 서점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한 초등학생의 독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주제는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였고 8살에서 11살 사이의 아이들이 차례로 손을 들고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 울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주는 게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저는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아무것도 미사역으로 꾸며지지 않은 진심 어린 표현이 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복잡한 정치, 경제, 외교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사회의 방향과 가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그 아이가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운 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본사로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조작된 한국도 완벽한 한국도 아닙니다. 그저 시민들이 진심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리포트를 외면하신다면 그건 현실을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제 카메라 장비를 들고 종로의 청운효 자동 주민센터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토론회가 열리고 있었고 그날의 주제는 기자의 역할과 신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외신 기자라는 걸 몰랐지만 한 시민이 제 옆에 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기자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진짜 우리가 느끼는 걸 들어주는 기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어쩌면 제가 이 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야 했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귀국 비행기는 어쩐지 짧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고 제 안의 기준과 감정들이 교차하며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기자라 믿으며 살아왔을까? JFK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MBC 본사에서는 긴급 편성된 생방송 뉴스 인터뷰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저에게 미리 각본처럼 정리된 질문 리스트를 전달해주며 가능한 선에서만 답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예상한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는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빈부격차와 출산율 문제를 접한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한국 사회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부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저는 원고를 한 장도 쓰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고 오히려 단 한 문장이라도 온전히 제 목소리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녹화용 마이크가 달린 옷깃을 여미고 진행자가 인사 멘트를 던지는 그 몇 초 동안 제 머릿속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사라 기자님, 이번 한국 취재를 통해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따뜻한 나라입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 사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성숙했고 단전보다도 진심으로 나아지려는 움직임이 곳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제도적 자유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진짜 민주주의였습니다. 순간 스튜디오 내부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이내 본사 측 기술 담당의 신호와 함께 화면은 광고로 급히 전환됐습니다. 제 발언은 방송국 내부에서는 돌발 상황으로 처리되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SNS를 통해 그 순간의 영상이 유출됐고 유튜브에도 몇 시간 만에 클립이 업로드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 발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시청자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MBC 내부에서는 빠르게 위기관리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이틀 후 정식 해고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사유는 회사 정책에 어긋나는 독단적 발언과 사전 승인되지 않은 인터뷰 발언이었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15년간 일해온 조직에서 저는 이름도 없이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스튜디오 밖을 걸어 나올 때
저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따라왔던 관성, 숫자와 시각만으로 판단했던 보도의 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제 개인 메일과 SNS 계정에는 수천 건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시민들, 기자들, 서울의 대학생들, 그리고 미국, 유럽, 아시아 곳곳에서 보도를 본 시청자들이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중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기자가 아니라 진실의 증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한국, 저도 언젠가 꼭 가보고 싶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말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걸 증명했어요. 그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독립 저널리스트로 살아가겠다고. 소속이 없어도 카메라와 기록을 통해 세상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소규모 독립 미디어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나라를 돌며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생이 제게 건넨 손그림이 놓여 있습니다. 짙은 분홍색 색연필로 그려진 한국의 집, 사람들, 한글 간판들 사이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이 기자인 이유예요. 그 글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 준비를 합니다. 그저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진짜 진실을 보는 눈을 갖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 진실은 늘 숫자나 통계, 뉴스 헤드라인의 틈새가 아닌 사람들의 눈빛과 일상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걸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지금은 아침이면 커피 한 잔과 함께 전 세계 독립 언론들의 웹페이지를 확인하고 각국 현지 기자들과 연결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삶은 불안정하지만 단 한 번도 지금처럼 기자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그 시간은 제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저 한 도시를 취재하고 떠나는 일정이었지만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었고 구조가 아니라 온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마주하고 어떤 단어로 다정함을 나누며 어떤 식으로 불완전한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한때 저는 한국을 통계로, 논쟁으로, 데이터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실은 그런 숫자 사이에서 의미를 잃고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일같이 쌓아 올리는 작고 반복된 선택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은 보도자료에도 대변인의 발언에도 분석 보고서에도 없었습니다. 그건 서울의 골목에서, 지하철 안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노인의 말투에서, 어린 아이의 눈빛 속에서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기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런 흐름을 붙잡아 단어로 옮기는 일일지 모릅니다. 거창한 분석보다 조용한 기록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 배움이 저를 움직였고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결국 한국을 좋게만 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한국에서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더 나아지려는 사람들 덕분에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서울을 찾는 날이 온다면 이번엔 기자로가 아닌 사람으로서 걷고 싶습니다. 그 골목들을 다시 지나며 그때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곳은 제게 있어 진실의 순간을 안겨준 유일한 도시니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어떤 도시에서든 그 진실을 향해 걷겠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 윈터 기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국이라고? 미국의 한 사무실, 오늘의 주인공인 팀장과 그의 동료들이 일제히 뒤통수를 만집니다. 한국인들이 또 등 뒤에 칼 한 자루씩 쥐고 뒤통수 칠게 뻔해. 이건 하지 말아야 해. 맞아. 한국인들은 믿을게 못 된다니까. 동료들은 손살에 치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극구 거부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들은 한국에게 어떠한 원한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중견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입사한 지 5년이 넘었고 지금은 회사 내에서 마케팅 시장 확장을 담당하는 팀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맡으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지만 작년에 일어난 한 사건은 제 커리어에서 가장 강렬하고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 사건은 단순한 프로젝트 실패나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신뢰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이었죠. 몇 년 전 저희 회사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인 마케터 샤오민을 채용했습니다. 그녀의 이력은 정말 화려했어요. 그녀는 중국 대기업에서 다년간 일하며 여러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글로벌 프로젝트 경험도 풍부했죠. 그녀가 거쳐가던 프로젝트는 승승장구하였고 회사의 큰 이익 실현에 이바지했다는 자료를 본 후 초반에는 그녀의 합류가 팀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한 샤오미는 소통에 능했고 열정적이었으며 모든 일 처리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중국 주요 기업들과 관계를 심도 있게 구축하며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자연스레 팀에 녹아들기 시작했죠. 샤오민이 우리 팀에 합류했을 때는 모두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그녀는 이미 중국 시장에서 경험을 쌓은 베테랑이었고 여러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주도한 경력을 바탕으로 업무를 능수능란하게 진행했죠. 무엇보다도 그녀는 중국 내 주요 기업들과 깊은 신뢰를 쌓은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회사는 아시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샤오민의 합류는 팀의 큰 희망이었습니다. 샤오민은 업무에 즉시 적응하며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중국 내 여러 중요한 기업들과 빠르게 계약을 체결했고 초기 몇몇 프로젝트는 그녀의 지휘 아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역시 샤오민이야. 중국 시장에서는 이런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하군. 팀원들 사이에서는 그녀를 향한 칭찬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 또한 그녀가 팀의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샤오민의 업무 방식에 의문을 품게 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점점 독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회의 중 팀원들이 제안한 의견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심지어는 무시하는 경우가 잦아지기 시작했죠. 중국 시장은 내가 더 잘 아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하며 모든 결정을 주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의 한 뷰티 제조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샤오미는 이 업체와의 협력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그 업체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건이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다른 업체들과의 계약 조건이 훨씬 나은데 왜 굳이 이 업체를 고집하는 거죠? 이 업체는 계약 조건에 문제점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팀원들은 의문을 제기했지만 샤오미는 단호했습니다. 이 업체와의 계약이 중국 시장에서 신뢰로 다가올 것입니다. 중국에서 신뢰도가 쌓이게 되면 그 밖의 업체에서도 수월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요. 제가 책임지고 알아서 진행할 테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를 믿고 더 이상 논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모든 팀원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녀의 주장대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는 듯 보여서 저희가 했던 불안과 걱정들이 점차 사그러들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계약이 우리 회사에 끼치는 악영향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프로젝트는 협력업체의 까다로운 요구로 인해 계속 지연되었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회사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죠. 심지어 프로젝트 완성 가능성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사그라들던 불안은 다시금 점화되었고 팀원들은 그녀의 일 처리 방식에 점점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경고했잖아. 이 계약은 무조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왜 샤오미는 항상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지? 이건 팀워크가 아니야. 저 또한 샤오민의 결정이 납득되지 않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되돌릴 수는 없었기에 팀원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결국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중국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서 저희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클라이언트와 투자자들의 신뢰도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팀 내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민의 독단적인 태도로 번진 프로젝트의 실패는 동료들 간의 신뢰마저 무너뜨렸죠. 결국 샤오민은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컸습니다. 사무실은 암울한 분위기의 연속이었고 회사에서도 저희 팀을 달갑게 바라보지 않았고 어디를 가든 수군거리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개인의 신뢰를 회복하고 점차 뭉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샤오민이 떠난 지 몇 주 후 저는 회사 내부 사람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샤오민이 그 화장품 제조업체와의 계약을 강행한 이유는 관시라는 중국 특유의 관계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약을 해지했던 중국 업체와 오랜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이용했던 것이죠. 게다가 계약 과정에서 그녀는 이 업체로부터 개인적인 이익, 즉 뒷돈까지 챙긴 것이 밝혀졌습니다. 샤오미는 책임을 지고 떠난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챙겨 먹고 도주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회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였어. 팀원들이 그녀의 독단적인 태도를 의심했을 때 더 강하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팀원들 또한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샤오민을 떠나 중국에 대한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회사가 흔들리는 모습이 지속되며 중국에 대한 단순한 분노는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까지 커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프로젝트 실패 이후 손실을 메우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던 팀에게 새로운 인재 채용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고 인원 보충을 위해 신입사원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새로 뽑힌 신입사원은 바로 아시아인인 한국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신입사원에겐 다음날 첫 출근 통보가 간 이후였고 저는 망연자실한 상태로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팀원들은 제 모습을 보며 의아해하며 이유를 물었고 저는 새로운 신입사원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팀원들에게 전달했죠. 팀원들 사이에서는 샤오민의 일이 있고 난 이후 아시아인은 믿을 수 없다라는 강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강경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매니저님, 이건 팀의 존폐와 연결된 중대한 사안이에요. 맞아요. 아시아인들이 여기에 와서 또 불미스러운 사건을 터뜨리게 된다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망가질 거라고요. 사장님이 우리 팀을 아시아인으로 하여금 와해시키려는 수작입니다. 저는 팀원들의 반대의 목소리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 떨어진 지시사항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매니저의 위치에 있다 보니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제 현실이 너무 가혹했죠. 저는 팀원들에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같이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이해하라고 전했습니다. 팀원들은 제 말에 모두 침묵하였고 그 중 한 팀원은 분노에 가득 찼는지 자리를 박차고 사무실 문을 쾅하고 열며 밖으로 나갔죠. 사무실의 분위기는 숙연해졌고 모두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무실의 분위기가 엄청 무겁게 자리하고 있던 시점에서 한국인 신입사원 지원이 나타났습니다. 지원은 경력이라고는 작은 회사에서의 인턴 경험이 전부인 신입사원이었어요. 그녀의 이력서나 면접에서의 태도는 특별히 뛰어나 보이지 않았다는 말을 인사팀에게 들은 이후라서 팀원들은 그녀를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또다시 당하면 어쩌지? 샤오민도 처음엔 그렇게 유능해 보였잖아. 얘도 뭐 다르겠어? 한국인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잖아. 아시아인들은 다 똑같아. 이런 말이 공공연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원은 팀에 합류했죠. 솔직히 저도 지원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팀원들 사이의 분위기도 차갑기만 했죠. 식사를 할 때나 커피를 마시거나 회의를 할 때마다 그녀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조용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하는 지원의 모습을 보며 팀원들은 생각했습니다. 샤오민의 당차게 추진하던 모습과는 대비되는 모습인데 저러다 등 뒤에서 칼을 꽂힐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해.
그렇다기엔 묵묵히 자신의 할 일들을 명확하게 처리하는데 팀원들은 수군대며 지원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지원이 처음부터 두각을 드러낸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부족한 부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배워나갔고 항상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모르는 것은 바로 메모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소피 매니저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태도는 진지했고 저를 존중하고 있었으며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원의 행동이 부담스러워 말을 편하게 하라고 했고 지원은 천천히 편해지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자신은 일을 하러 왔고 업무 체계에 적응이 될 때까진 시간이 필요하다고 오히려 제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며 팀원들은 지원의 태도에 조금씩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보여준 성실함과 끈기는 놀라웠죠. 그러던 어느 주말, 우리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느라 사무실에 모여 회의 중이었습니다. 주말까지 일해야 할 정도로 프로젝트는 급박했고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때 지원이 환한 얼굴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식사는 하셨나요? 제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그녀는 보온 가방을 열며 김밥이라는 음식을 꺼내놓았습니다. 팀원들은 환하게 웃고 있는 지원의 표정에 의아해했고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지원은 말했습니다. 이 김밥,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다 같이 먹으면서 힘내요. 배가 고팠던 팀원이 먼저 김밥을 부랴부랴 손으로 집어서 먹었어요. 나머지 팀원들은 그의 행동이 마땅치 않아 보였지만 내심 그의 표현을 기대하고 있었죠. 김밥을 먹은 팀원은 놀라며 소리쳤어요. 이 음식 정말 담백하고 맛있어요. 얼른 드세요. 팀원의 말에 저와 나머지 팀원들은 김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김밥은 정말 맛있었어요. 그녀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을 나눠 먹으며 팀원들 사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원도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죠. 피로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며 대화가 이어졌죠. 지원, 이런 건 정말 고맙다. 덕분에 힘이 나네. 맞아. 아주 건강한 음식으로 배를 채운 것 같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줘서 고마워, 지원. 그날 이후로 팀원들은 지원을 조금씩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대한 팀원들의 불신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굴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항상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밤늦게까지 남아 일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다가 우연히 지원이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자료가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작은 램프 불빛 아래에서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지원, 아직 퇴근 안 했어?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밝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이 부분은 꼭 끝내고 싶어서요. 제게 주어진 첫 임무인데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책임감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저는 그녀가 점점 좋게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 외의 프로젝트에서 한국 시장에 관한 자료들을 넘겨주며 지원과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 지원은 한국 시장 프로젝트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제게 와서 피드백을 받으며 어느새 팀 프로젝트에 자연스레 스며들게 되었어요. 그녀의 끈기와 진정성은 점점 팀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노력이 팀원들과 시너지를 내며 결국 한국시장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시장 프로젝트가 끝난 후 팀원들 사이에서는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오갔습니다. 지원 덕분에 한국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 그녀의 근성은 정말 대단해. 한국인들은 정말 끈기가 있구나. 그동안 우리가 너무 편견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 지원이와 같은 동료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지원과 함께한 프로젝트는 단순히 성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팀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고 불신으로 가득 찼던 팀원들이 이제는 지원을 존경하며 한국인들의 근성과 열정을 인정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지원은 팀원들의 환심을 샀다고 해서 풀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동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며 팀원들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처하며 회사 업무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한 번은
프로젝트 마지막 회의에서 한 팀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어.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 지원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한국인으로서 이 팀에 기여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과 열정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지원이 보여준 근성과 성실함은 우리 팀 전체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원동력 삼아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팀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저희 팀에게 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다름 아닌 중국 업체의 관시로 실패했던 뷰티 프로젝트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샤오민이 다시 떠오르며 분노에 차올랐고 팀원들에게 뷰티 프로젝트를 하달받았다는 내용을 전했어요. 팀원들의 분위기는 암울해졌고 가라앉았던 분노를 터뜨리는 팀원들도 있었죠.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지원은 의문이 가득한 표정을 한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 순간 지원이 손을 들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중국 뷰티 업체에 관한 이 프로젝트를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일제히 그녀에게 시선을 보냈고 그녀는 자신감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뷰티 트렌드 업체들이 중국의 공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뷰티 제품들을 대량 출시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뷰티가 세계적으로 사랑받기 시작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어요. 한국의 K-팝 아이돌들의 메이크업을 따라하기 위한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한국의 뷰티 업체의 경로를 타고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프로젝트로 라인업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녀의 똑 부러지는 말은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어요. 지원의 말처럼 한국의 K-뷰티가 인기를 얻고 있었고 미국의 몇몇 지역에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이 입점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팀원들도 그녀의 프로젝트 방향성에 호감을 얻기 시작하고 우리는 지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기로 결심했죠. 지난 중국 뷰티 프로젝트의 실패를 회복하고 우리 팀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 프로젝트에 매진했어요. 한국의 화장품 업체와 유통업체, 중국과 연계된 공장 및 물류 시스템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박차를 가했죠. 지원은 방대한 자료들을 재빠르게 정리하고 분배하며 팀원들의 일 처리 속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서포팅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서 추구하는 관시 없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요. 회사에선 저희 팀의 성과에 대한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고 사장님은 그런 저희에게 칭찬과 함께 보상도 주셨습니다. 보상이 담긴 봉투를 팀원들과 열어봤을 때 저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보상은 다름 아닌 팀원 전체의 해외 워크샵의 기회였죠. 원하는 나라에 직접 가서 워크샵을 즐기고 오는 말 그대로 여행 휴가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가장 크게 기여한 팀원을 지원으로 생각하고 지원에게 어느 나라를 가고 싶은지 물었어요. 팀원들도 지원에게 선택권을 주고 모두가 지원을 쳐다보았습니다. 지원은 환하게 웃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 저와 동료들은 의아했어요. 다른 좋은 여행지도 많은데 굳이 자신의 나라를 고른 지원이 이해가 안 되었죠. 하지만 그 이후 이어진 지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회사까지 들어와서 일만 하며 지내다 보니 부모님을 뵙지 못한 시간이 너무 길어요. 저는 차라리 따로 비행기 값을 지불하고 한국에 다녀오고 싶어요. 매니저님과 동료들은 여행을 원하는 나라로 가셔도 돼요. 워크샵 기간 동안 조용히 다녀올게요. 허락해 주세요. 그녀의 눈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흐를 것 같았고 그녀의 진정성 어린 마음이 우리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줬으니 한국으로 여행을 가서 업체에 감사함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지원, 자신의 나라로 여행을 가는 거니 여행 일정은 지원이 계획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동료들은 제 말에 동의하였고 몇몇은 박수까지 치며 지원의 나라인 한국행에 환호했습니다. 지원은 제 결정에 결국 눈물을 흘렸고
저희 팀은 모두 지원을 감사 안으며 그녀를 달래주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선 지원의 고향에 방문해 그녀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한국의 뷰티 업체를 돌며 감사 인사를 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계획 중인 여행을 즐기려고 해요. 혹시나 한국에서 추천해 주시는 여행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인들에 대한 감사함을 가득 안은 채로 한국 여행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깨준 한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부쩍 날씨가 추워졌죠? 추운 날씨 속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제품들을 태그해두었어요. 특히 화면을 자주 보고 있는 저는 루테인으로 눈 건강을 항상 챙긴답니다. 여러분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눈 건강, 몸 건강하게 한국인의 자긍심으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